신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사명을 무시했기에 우린 벌을 받는 것이다. 지구에 있는 악마를 모두 없애야 한다. 우린 이제 신께서 주신 사명, 이 지구에 있는 사탄 악마를 모두 없앨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 악마는 바로 유대인이다. 지난 편들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 있던 저 인간이 태어날 때쯤에 독일로 가봅시다. 원래 독일은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렇게 오지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 시간에 배웠던 프로이센 말고도 더 많은 여러 국가로 찢어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후 1871년 저렇게 독일 제국으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저렇게 찢어져 있다가 통합이 되었으니 당연히 사방에서 자기네 지역이 더 좋은 거라면서 하나로 통합이 잘 되지를 않았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당시 의회는 있었던 입헌군주제국과 독일 제국, 즉 갑자기 몸뚱이 커져서 혼란스러웠던 독일 제국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 국회의원 하고 싶던 양반들은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당시 6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개신교 계열 정당과 전통적인 유럽 종교였던 가톨릭 계열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 점차 많아졌던 개신교 신자들,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도 개신교 정당이 계속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인기 없던 가톨릭 정당,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선한 공약을 내걸 필요가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키고 입국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겁니다. 이전 유대인 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은행금융 자본가들 오지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독일 국민들 중에서도 유대인 자본 은행에 돈 껐다가 못 갚아서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돈 갚으라는 독촉장 받는 독일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돈 꾸더니 못 갚는 상황에서 갚으라고 하는 유대인들 개짜증나서 저 공약 내걸었던 가톨릭 정당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인간은 다수라고 하는 존재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수와 다른 특정 존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지구에 사는 생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유대인들의 대우는 영국이나 부자 유대인에 대해서나 조금 나아졌을 뿐 전 유럽에서 유대인 혐오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독일에서도 유대인 혐오는 계속해서 진행형이었던 거죠. 그랬으니 당연히 가톨릭 정당의 저 공약은 오지게 잘 먹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원래 인기 있던 개신교 정당도 덩달아서 유대인 관련 공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단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지해도 막을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신교 정당은 아예 멸절시키겠다는 어마무시한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고, 나중 가서는 당시 있던 수많은 독일 정당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멸절시키겠다고 공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즉 히틀러가 저런 얘기를 대뜸 꺼낸 게 아니라 애초에 유럽 전역에 유대인 혐오가 만연했고, 특히나 독일에서는 아예 멸절시키겠다는 개드립 공약들이 유행하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는 예카테리나 여왕 시절 엄청난 영토 확장이 시작됩니다. 이후 폴란드 지역까지 먹게 되면서 당시 러시아 제국이 먹었던 지역에 살던 원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제 니네는 러시아 제국 사람이다, 러시아 제국 좋아해라, 러시아 제국 국뽕에 취해라, 이러한 수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민족의식이 강력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화되질 않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러시아 제국은 길거리에서 러시아인들 지들끼리 술 취해서 싸워놓고 어제 날 때린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헛소문이 퍼졌어
길거리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 상점부터 다 때려 부셔도 묵인하기 시작합니다. 즉 국가가 유대인 혐오를 조장하거나 유대인 핍박을 일부러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자유와 평등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프랑스. 그러한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 빠르게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자유와 평등의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합법적으로 군생활을 하던 유대인을 독일의 스파이로 몰아서 강제전역을 시켜버립니다. 자유와 평등의 옹호를 자처하던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 기회는 이때다 역시나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선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었는데도 말이죠. 자유와 평등의 땅이었던 프랑스조차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니 이 유럽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곳은 없다며 우리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 전 유럽으로 시온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타이밍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 자본가들도 생겨났던 상황에서 이러한 시온주의는 어마무시한 후원 아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과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본래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이사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자본가들과 유대인들이 저 지역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 2000년간 중동 아랍을 떠나 유럽에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 갑자기 저 사막밖에 없던 지역에 가서 살려니 몸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즉 기후부터 날씨까지 땅부터 물까지 싹 다 유럽이랑 다른 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몸에 맞지 않게 됩니다. 해외여행 갔다 온 분들 한국 돌아와서 설사 오지게 한다든 물갈이하는 것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기 강경하게 원래 땅으로 가자던 시온주의가 점차 그냥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꾸자는 방식으로 조금 온건한 분위기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유럽에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뜸 저 황무지에 가는 것도 좀 비현실적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과 독일 제국은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 제국은 전쟁 이후 배상금으로만 당시 독일 제국 1년 예산을 고스란히 털어서도 22년을 내야 하는 돈 무려 1420억 마르크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대한민국 2020년 예산안이 513조이니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22년 모은 돈,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 독일에 원래 있던 공장이고 은행이고 싹 다 압류 걸기 시작했고 그 은행들에 대출받았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원래 일 잘만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도 실직자가 되면서 집 밖으로 쫓겨나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이후 독일은 그냥 사회 전반이 다 개판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린 잠시 당시 독일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라던 비렐름 2세가 전쟁 터졌다고 젊은 청년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일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우리 위대한 게르만 독일 국민들 덕분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면서 저 사탄 악의 무리들을 모두 무찌르고 온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는 것도 듣고 있었죠. 전쟁은 당연히 위대한 우리 독일이 이기겠지 하고 나는 나대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우리 아빠 엄마는 실업자가 되고 갑자기 나는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엄청난 절망에 빠져있진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들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당신들이 지금 힘들어진 모든 원흉이 부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중 우리 독일 국민들의 피와 살을 빨아먹으며 우리를 괴롭힌 원흉은 특히나 유대인 부자들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라던 인간이 집권에 성공했던, 합법적인 투표로 당선되었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를 탓하기도 애매한 절망적인 현실에 놓이면 누군가를 어떻게든 탓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을 막연하게 무작정 탓하게 되죠. 당시 독일 인구의 1%밖에 안 되던 독일 유대인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의 8%만 초등교육 이상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59% 이상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학 진학이나 사회의 화이트 칼라 직업들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었죠. 게다가 전쟁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세계 대공황까지 터졌었으니 당시 독일의 상황은 말하나마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께서 우리 게르만족에게, 우리 독일 민족들에게 사명을 줬으나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며, 우리가 신의 사명을 다한다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동을 한다면 절망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선동되기 쉬울 겁니다. 그 사명만 이루어내면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던 이 절망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엄청난 참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2020년 현재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만약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린 누굴 탓할 것인가? 지금까지 효기심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